안녕하세요. 인천시교육청 중등쌤튜브 고등학교 한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고등학교 한국사 중에서는 이번 3차 시가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차 시까지 우리가 국권 피탈까지 이르는 과정을 쭉 봤고요. 이번 3차 시에서는 1910년 일제강점기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역사적 흐름과 중요한 사건들, 주요 키워드들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로 나눠서 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는요, 1910년부터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는 1945년까지를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이 시기는 다시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1910년대와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이후로 나누어지는데요. 각 시기별로 일제가 어떤 정책을 전개를 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저항을 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910년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는 우리가 흔히 무단 통치 시기라고 부릅니다. 일제가 말 그대로 무단, 강압적으로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통치를 하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외모를 자랑하는 한 남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라는 인물입니다. 일제는 조선 총독부를 설치해서 한반도를 지배하려 했고요. 이 조선 총독부의 최고 지도자가 조선 총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총독은 군인 출신 중에서만 임명이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데라우치 역시 군인 출신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끌어가겠다라는 의지를 이런 곳에서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무단 통치 시기를 대표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헌병 경찰 제도고요. 두 번째는 관리 교원에게 칼을 착용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헌병은 군사 경찰입니다. 군인들을 상대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인데요. 이 헌병 경찰이 일반 민간인들까지 상대를 했다는 거죠. 일반적인 치안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군대식의 분위기를 주입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리와 교원들한테까지 칼을 차게 함으로써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경제적으로도 수탈을 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 이 토지조사 사업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이제 주로 추진을 했는데요. 주인이 없는 토지나 불분명한 토지 혹은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이런 토지들을 이제 회수를 해서 일본인 이민자들에게 저렴한 값에 불화를 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처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조사 사업은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시키겠다라는 명분으로 추진됐지만 실제로는 일본인 이민자들에게 저렴한 값의 토지를 넘기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회사량이 뭐냐면 한국인들이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 허가를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회사 설립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한국인 자본의 성장이 굉장히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억압이 주류였던 시대, 바로 1910년대였습니다. 자, 이러한 무단 통치에 맞서서 한국인들은 거국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3.1운동입니다.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의 마무리를 위해 열렸던 파리강화회의라는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모든 민족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었고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럼 우리도 우리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3.1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된 것이죠. 비록 이 민족 자결주의는 1차 대전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내용이었지만 당시 일본은 승전국이라 우리는 해당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일본에게 경고를 날린 사건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3.1운동을 보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이 민중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킬 독립운동 지휘 본부의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3.1운동은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꼭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제 역시 이거 힘으로만 깔아먹이는 무단 통치 갖고는 이게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통치 방식을 변화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일제는 어떻게 통치 방식을 바꿨냐? 바로 1920년대 문화통치로 바꿉니다. 이게 이제 말이 문화통치지 사실상은 뭐다? 민족 분열 통치다. 즉 한국인 내에서 친일파를 육성시켜서 한국인 내부적으로 분열되게 만들겠다라는 통치라고 할 수 있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인들에게 어느 정도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헌법경찰제 폐지했고요. 보통경찰제를 실시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경찰이 모두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건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관리와 교원의 칼을 없애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뭐다? 경찰 조직이 증가했다. 그래서 경찰의 조직 규모는 더 커지고 경찰의 힘은 더 커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회사령은 폐지됐어요. 그래서 신고만 하면 회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건 한국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진출하려는 일본 기업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관세 철폐까지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쌀 생산량을 늘리려고 했는데 한반도의 쌀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한국인들의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했다. 이 말은 뭐다? 늘어난 거에 비해서 더 많이 일본으로 수탈해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침탈 정책들이 벌어졌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문관 총독 임명이 가능해졌지만 가능해지면 뭐합니까? 단 한 명도 문관 출신 총독은 임명된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한국인 언론들도 등장했습니다만 굉장히 빡빡한 검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뭔가 겉으로는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올감했던, 교묘하게 통제했던 시기, 바로 1920년대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기는 한국인들의 저항도 굉장히 이전 시기보다 활발하게 전개됐던 시기인데요. 일단 무장투쟁으로는 만주 독립군들의 활약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 1920년에 있었습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 등이 있었고요. 일본군을 격파했죠. 그리고 의열투쟁단체 의열단, 주로 이제 폭파나 암살 등의 수단으로 일제에게 저항을 했습니다. 의열단 역시 1919년에 창설이 돼서 1920년대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운동, 무장투쟁이 아닌 민족운동,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경제적 실력 양성을 위해서 물산장려운동 전개됐고요. 민족주의,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합쳐서 신간에 1927년에 창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 가장 대규모의 민족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1920년대에 전개된 대표적인 민족운동 혹은 민족운동 단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929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 세계 대공황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일본도 닥쳤는데요. 일본에도 닥쳤는데 일본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냐? 바로 침략전쟁이라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1929년부터 본격화된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은 1930년대 본격적으로 대륙 침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 1931년 만주사변을 통해 만주를, 1937년 중일전쟁을 통해 중국 본토를, 1941년 태평양전쟁을 통해서 태평양 동남아와 그리고 미국까지 노리는 대담한 전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일본이 침략전쟁의 규모를 키워가면서 이 전쟁에 한국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의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피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민족 말살 정책 혹은 민족 말살 통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민족 말살 통치 시기의 대표적인 키워드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일본은 내선일체와 일선동조론이라는 희한한 주장을 합니다. 내선일체, 즉 뭐다?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일선동조론,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마치 한 덩어리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했고요. 황국신민서사, 천황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의 맹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강제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도 시켰고요. 그리고 천황이 있는 궁궐을 향해서 멀리 절을 하게 하는 궁성요배 이런 것도 막 강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내면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 이게 뭐냐? 국가가 전쟁 전시에 국가가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바탕으로 해서 각종 징용, 징병, 위안부와 같은 만행들 이런 걸 저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물자수탈, 공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자수탈도 단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30년대 한국인들은 더 치열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일단 의열단과 같이 의열투쟁을 전개했던 단체 한인애국단.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가 만든 단체고요.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 널리 알려져 있죠. 특히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훈커공원 의거를 성공시켜서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원을 받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 이들은 중국에서 창설이 되어서 중국 세력과 함께 항일전을 수행한 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이,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조직이 되어서 중국과 함께 항일연합작전을 전개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이러한 독립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일본과 싸웠던, 2차 대전에서 일본과 싸웠던 연합국들의 활약, 이런 것들이 함께
복합적인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마침내 1945년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일제강점기는 여기까지 보고요. 광복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역사적인 사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5년에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1945년부터 1948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복을 맞이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때 대한민국 아니죠? 이때 한반도에 있는 일본 세력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임시로 38선이라는 분단선이 그어지는데 이때까지는 임시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전후 처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립했으면 좋았을 때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1945년에 모스크바 3상회의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논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이랑 소련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처리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 결정에 따라서 미소 공동위원회라는 회의가 2번 열렸어요. 46년, 47년.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이랑 소련 간의 입장차가 너무 컸어요. 게다가 이때는 미소 간의 냉전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냉전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소 간의 사이가 좁혀질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결국은 이게 결렬되자 미국은 야, 한반도 문제 그러면 유엔으로 넘겨서 유엔에서 논의하자라고 해서 유엔에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결정되냐?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해라, 한반도. 이렇게 결정되는데 이거 소련이 거부해요. 소련이 거부하자 결국은 48년에 또 한 번 결정내린 게 뭐냐? 그러면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해서 정부를 구성하자. 그래서 결국은 38선 이남에서 50총선거가 이루어졌고요. 이게 우리나라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 선출됐고 헌법이 만들어져서 그 헌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48년에 수립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북한 정부 수립되면서 결국 38선은 임시 분단선에서 이게 더 뚜렷한 분단선으로 굳어지게 된 겁니다. 이후에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쭉 이제 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 현대사 최대 비극이라는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어떤 전쟁이죠? 6.25 전쟁입니다. 자,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여러 정부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시험에 많이 다루는 그리고 이 현대사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승만 정부, 그리고 박정희 정부, 그리고 전두환 정부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흐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승만 정부 시기에 6.25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북한군이 쳐들어왔죠. 북한군이 무력으로 이제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제 일으킨 전쟁이 6.25 전쟁이에요. 이때 이제 유엔군과 중국군이 참전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정전협정 체결되면서 38선이 휴전선으로 대체가 됐고 분단이 더욱더 공고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냉전은 더 심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요. 이 6.25 전쟁이 전개되던 1952년에 개헌을 했어요. 이게 발췌개헌이라는 건데 핵심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원래 기존에는요.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뽑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거 당선되는 바람에 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자신의 재선을 확신할 수 없게 된 거죠. 이때 당시는 대통령을 2번까지 할 수 있었고요.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헌법을 바꾼 거예요.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도록 직선제로 바꾼 거죠. 이러면 승산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게 개헌되는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된 게 아니라 이승만 지지 세력이 밀어붙이다시피 해서 굉장히 많은 파동이 있었는데 그런 파동을 무시하고 어쨌든 강행해서 이 발췌 개헌을 이루어냈어요. 직선제가 됐고 결국 이승만은 2대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에요. 원래 이게 끝인데 이승만 세력은 더욱더 이제 집권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헌법을 또 한 차례 뜯어고칩니다. 1954년이에요. 4.4 5.입 개헌을 통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제한을 철폐한다. 즉 이승만에 한해서 계속 이제 대통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헌법을 바꾸려고 한 거죠. 이게 이제 3분의 2 이상의 표결을 받아야 되는데 3분의 2가 살짝 안 됐어요. 이 반올림 소수점이 있었는데 소수점을 버림하면 3분의 2가 살짝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올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 이승만과 여당인 자유당에서 나옵니다. 여당이 당시 자유당이라는 당이었는데 4.4 5.입이 반올림이에요. 반올림. 즉 반올림 개헌이라는 뜻이죠. 이 반올림의 논리를 내세운 이승만 세력의 이런 밀어붙임이 결국은 먹혔어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연임 제한 철폐되는 이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두 번의 개헌으로 장기 집권의 길을 연 이승만 정부는요. 결국은 이제 이 뜻을 계속해서 관철시키게 나가기 위해서 또 한 번의 무리수를 저지르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
1960년에 3.15 부정선거입니다. 이 부정선거는 국민들의 대대적인 분노를 일으켰고요. 결국 이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4.19 혁명이죠. 이 4.19 혁명의 폭풍 속에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하게 되고요. 이승만 정부는 이렇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1대, 2대, 3대 대통령까지 했는데 이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결국은 하야하게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승만 이후에 이제 윤보선이 대통령이 되지만 당시에 이제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 체제로 헌법이 바뀌면서 장면 총리가 실권을 갖는 장면 내각이 수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 내각도 1년을 가지 못했고요. 누구에 의해서 무너졌냐? 바로 박정희라는 군인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박정희가 중심이 되어 이렇게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장면 내각은 금방 무너지게 되고요. 박정희가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1963년에 5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는 집권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은 측면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무마하고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경제개발에 굉장히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적극적으로 추진했고요. 경제개발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협정 그리고 베트남 파병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일협정이나 베트남 파병 모두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경제개발 자금은 얻어냈어요. 그리고 외화를 법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경제개발을 계속했고 경제개발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6대 대통령에도 당선이 됐어요. 근데 2번까지 대통령 할 수 있는데 3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 역시 헌법을 또 한번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3선 개헌, 3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걸로 바꾼 거죠. 이때도 역시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은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3번 하니까 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또 한 차례 헌법 개정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유신헌법이죠. 1972년 10월 유신이 선포가 되고요. 유신헌법이 공포가 됩니다. 유신은 개혁, 혁신 뭐 이런 뜻인데 이 내용 과연 혁신적이었을까요? 자, 내용 간단하게 보면요. 대통령의 권력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사실상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거의 장악하겠다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헌법을 초월한 긴급조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상시에 선포하는 겁니다.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었고요. 대통령을 이제 국민이 안 뽑고 간접선거를 합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간접적으로 이제 뽑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사실상 종신집권이 가능해진 거죠. 이런 강력한 유신헌법이 발표가 되자 많은 저항들이 있었고요. 결국은 이 박정희 정부는 1979년 11.6 사태로 인해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면서 문을 닫게 되죠. 자,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되고 나서 국민들은 이제는 민주주의가 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국민들의 생각은 와장창 깨집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신군부 때문에. 이 신군부의 중심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전두환이죠. 전두환. 자, 전두환이 주도한 12.12 군사정변이 발생했어요. 이 신군부 세력이죠. 그리고 이 전두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해 나갔는데요. 이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반대하는 운동이 광주에서 일어납니다. 5.18 민주화운동 1980년. 근데 이 신군부 세력은 계엄군을 투입을 해서 이들을 진압하려 했고요.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해서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잔인하게 무력으로 진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이 됐고요. 헌법 바꿔서 바로 12대 대통령으로 연달아 취임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때 모두 대통령은 간접선거였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은 다 이 군부 독재를 끝내기 위해서는 투표를 국민들이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6월 민주항쟁을 1987년에 대대적으로 전개를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국민적인 움직임에 굴복한 전두환 정부는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이걸 수락을 하죠. 그래서 현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 임기 5년 그리고 대통령 한 번 출마할 수 있고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현재 헌법이 이때 마련이 된 거죠. 자, 이후에 민주화 이후의 상황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화 이후는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시험 문제 같은 곳에서 다루는 편입니다. 전반적인 흐름 보겠습니다. 자,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는 전두환 정부의 연장선상이에요. 이때 정권 교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야당 후보가 분열되는 바람에 결국은 노태우가 당선됐는데 문제는 여당, 즉 집권당의 지지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여소야되었습니다. 이 여소야되었고 여당은 이제 세 개의 당을 합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을 하긴 했죠. 그리고 이 시기는 냉전이 완화되는 시기여서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는 북방 외교를 통해서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도모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을 전개를 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조선총독부검을 해체했고요.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 법정에 세우기도 했죠. 김영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외환위기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IMF라고 하죠.
김대중 정부는 최초의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룩한 사례고요. 외환위기를 극복을 했다는 것, 그리고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주요 정부들의 정책들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한국사 지식들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학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방학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방학 때 또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